프로포즈. 김학찬. 취향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도 사소한 취향이 있다. 소설가가 등장하는 소설은 질색이다. 모든 소설가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자신을 팔아먹는 작가는 상상력이 고갈된 것이다. 진실이다. 아무리 궁금해도 길의 끝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남겨둔 골목이 있어야 한다. 파산한 소설가들에게 할 수 있는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책들을 중고 서점에 헐값으로 팔았다. 헌 책 한 권이 팔릴 때마다 새 책 한 권이 팔리지 않을 테니까 취향은 집요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학습도서 알기 쉬운 직업이야기 소설가 편에 한 단락을 채웠을 때 선배인 편집자 A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A를 싫어하지만 A가 있는 출판사에 소설 출간을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비굴한 태도로 원고를 보낸 적이 있다. A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했기에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요즘 바쁘지? 마감 중입니다. 아, 그래? 뭐 그럼 다음에 아닙니다. 거의 다 쳐냈습니다. 첫째, 난 바쁘지 않다. 둘째, 내가 바쁘지 않은 건 A도 잘 안다. 셋째, 하지만 A는 늘 바쁘냐고 묻고 나는 뭐라도 쓰고 있는 척을 한다. 시간이야 늘 있지. 너한테 쓰고 싶은 시간만 없을 뿐. 하지만 혹시라도 일거리를 던져줄 가능성이 있는 선배의 전화를 피할 수는 없었다. 물론 대부분 고생만 실컷 하고 실제적인 도움은 보잘것없는 일이었지만 기대는 늘 기대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여보세요. 어이, 김 작가. 네. 안 들리세요? 선배, 더위에도 건강하시죠? 다들 먹는 더위도 안 먹는 모양이다. 목소리에 활력이 아주 넘쳐. 그보다 너 혹시 일본어 할 줄 알아? 너 제2 외국은 뭐였지? 독일어 했는데 대학교 때 스페인어 초급 과정을 듣기는 했습니다. 뭐 받았어? 뭘 받아요? 뭐긴 학점. 이제 목에 성적 증명서라도 걸고 다녀야 하나? 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선배, 저는 집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저희 합정역 스타벅스에서 보자. 전화가 끊겼다. 시간이 별로 없었다. 나는 겨드랑이 양쪽 냄새를 맡아본 뒤 이만하면 굳이 샤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며 튀어나갔다. A를 만나면서 상쾌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곧 불쾌해질 테니까. 도쿄에 좀 다녀와. 하루키 알지? 그 인터뷰 좀 해봐. 네? 하루키 인터뷰요? 어렵지 않을 건데 왜? 옛날에 데뷔하기 전에 하루키 만난 적 있다고 했잖아. 아니 선배, 하루키 인터뷰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는 그건 나도 모르지. 아니 무슨... 그리고 그걸 왜 저한테... 어쩐지 네가 그런 일을 몰래 잘할 것 같아서 그래. 이왕이면은 사진도 찍으면 좋겠다. 스마트폰으로. 통화한 척하면서 슬쩍 몰래 녹음도 하고. 편집자 A는 왕복 비행기표와 숙소는 출판사에서 예약을 해줄 것이고 밥값과 맥주값도 추후 처리해줄 생각이 있다고 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만 공짜 여행 삼아 다녀올 생각이 있네하는 것인데 이때까지 A가 했던 제안들을 생각하면 그나마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도쿄의 하루키라. 전 여자친구가 떠올랐다. 도쿄는 두 번째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첫 일본 여행 땐 오사카에 갔었다. 가깝고 관광지도 많고 교토도 근처에 있고 또 음식도 입에 맞고 물가도 도쿄만큼 비싸지 않으니까 어쩐지 오사카는 어색하지 않았다. 그 도쿄는 이 서울이랑 비슷해서 새롭지는 않아. 그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냐? 그냥 뭐 대도시지 뭐. 비슷한데 뭐하러 일본 가서 돈 쓰냐? 차라리 그 스페인 가봐. 미국도 괜찮다 너. 그러니까 본인은 전부 다 갔다 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였다. 그녀와 처음 도쿄에 갔을 땐 100엔이 1,450원이었다. 환율보다 무서운 게 없다. 도쿄 자판기에서 코카콜라 한 캔을 뽑아 마시면 한국 돈으로 2,000원 가까이 들었다. 꿀꺽. 한 모금에 700원이 사라졌다. 도쿄 콜라 2캔이 서울 짜장면 한 그릇이었다. 첫 도쿄 여행 때는 물가를 콜라로 환산하며 돌아다녔다. 이번 도쿄 여행에서 콜라는 1,000원이었다.
100엔이 998원. 무언가 가만히 있어도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신바시로 가는 티켓을 샀다. 하루키라면 택시를 타거나 누가 마중 나왔겠지? 아니요, 뭐 저는 지하철을 타는 것도 좋아합니다. 1999년이었다. 상실의 시대는 걸리면 걸리는 걸리버라는 휴대전화 광고에 사용되었다. 소설가의 이름을 상업 광고에 이용한다고 분개하던 때가 좋았던 것인지, 아무도 소설가를 이용하려 들지 않는 지금이 좋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노르웨이의 숲은 팔리지 않아도 상실의 시대는 팔리던 1999년이었다. 상실의 시대에서 기억나는 건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였다. 하루키는 위대한 개츠비의 위대함을 소설 속 인물들을 빌려 계속 설파했는데 막상 위대한 개츠비를 읽고 나서는 하루키가 피츠제럴드에게 권당 인센티브나 스톡 옵션을 받기로 했나 의심이 들 정도였다. 주식회사 피츠제럴드 재단에서 하루키에게 거액의 광고비를 주고 홍보용으로 상실의 시대를 쓰라고 한 건가? 그때부터다. 소설가가 등장하는 소설, 소설에서 소설을 말하는 소설을 피하게 된 때가 이건 다 하루키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루키를 만나야만 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왜요? 하필 제가 왜 하루키 인터뷰를 해야 되죠? 아, 몰랐어? 너 하루키 짝퉁이잖아. 하긴 짝퉁이라도 하루키 짝퉁이라면은 100분의 1쯤은 책을 팔 텐데. 아, 어쨌든 인터뷰 할 거야 말 거야? 어? 가는 거다. 어? 하루키는 할아버지다. 하루키는 1949년생이니까 요즘 이르는 장수축에도 못 낀다지만 어쨌든 한국 전쟁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하루키가 죽으면 일감 자체가 취소될까? 아니지. 만약 이 인터뷰와 동시에 하루키가 사망한다면 나도 덩달아 주목받게 되는 거 아니야? 가만 있어보자. 하루키와의 마지막 만남에 대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뭐라고 하지? 아니다. 이건 기본의 문제다.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루키 씨, 미안합니다. 꼭 오래 사시고요. 좋은 소설도 많이 쓰세요. 이왕 사과하는 김에 미안한 말을 하나 더 보태면 하루키는 정말 평범하게 생겼다. 서울에서도 하루키와 똑같이 생긴 아저씨를 하루에 12번은 더 만날 수 있다. 아무나 찍어서 하루키라고 우겨도 하루키 본인을 빼면 뭐가 이상한 줄 모를 것이다. 하루키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소설가는 얼굴이 아니라 작품으로 승부하는 것이 맞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그건 오빠 얼굴이 열린 결말이라서 그런 거겠지. 뭐? 어쨌든 하루키는 좋겠다. 아직 노벨상은 못 받았지만 소설도 잘 팔리고 노벨상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소리도 듣고 막 이 글이 출간되자마자 노벨상을 받는다면 하루키는 재밌는 산산입니다. 뭐 노벨상 수상 전날에 죽는다는 것은 유감이긴 하지만 그렇다. 나는 그녀와 함께 하루키를 만난 적이 있다. 환율역으로 1450의 시절 긴자를 지나 하마마스초로 가던 길에서. 그런데 굳이 도쿄까지 가야 하나? 사진은 못 찍었다고 하면 그만이고 들어보니 인터뷰는 잡힌 것도 아니고 잡히지 않는 것도 아니던데. 하루키는 한국에 오지도 않고 한글도 모르니 설마 들키게 하겠어? 나중에 들키더라도 동업자니까 눈 감아주지 않을까? 뭐 어쩔 수 없다. 비행기표로 사기칠 순 없으니까 다녀오긴 해야겠네. 면세점 쇼핑이나 실컷 하지 뭐. 한번 만난 적이 있으니 그때 기억에 살을 붙여서. 완전히 거짓말도 아니잖아. 인터뷰야 지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 한두 번 지어내본 것도 아닌데 뭐. 그녀와 처음 도쿄에 왔을 때 우리는 돈이 없었다. 도쿄는 서울과 비슷했고 우리는 하마마스초에 숙소를 잡았다. 한국으로 치면 2호선 전철 아래와 같아서 어둑하면서도 철철컹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어쩌다 들어간 술집에서 하루키를 만났다. 그는 하이볼을 마시고 있었다. 저기 좀 봐. 하루키야.
설마 쿠사카베 하루키가 현실에 있을 수는 없잖아. 쿠사카베가 누군데? 지금 기동전담 나데시코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것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아 시끄러. 무라카미 하루키라니까. 도쿄라고 다 하루키라니. 춘천이면 뭐 다 김유정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성례는 언제? 도쿄였다. 하루키는 도쿄에 산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는 긴자 근처다. 하루키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서 말이 안 될 것은 없었다. 하루키라고 비싼 곳에서만 술을 마신다거나 혼자 집에서만 마실 리는 없으니까. 하지만 도쿄에서 혼자 술 마시는 중년이라고 하루키라니. 내기할래? 콜라 10캔? 콜? 그녀는 자신이 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는 내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하루키가 맞았다. 그가 가방 안에서 1984를 꺼내 사인을 해서 줬으니까. 어쩐지 멋있었고 나중에 소설가가 되면 꼭 따라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소설책을 쌓아놓고 맥주를 마셔도 말 걸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날 하루키와 합석했다. 하루키는 커티삭을 마시며 재즈를 듣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택시를 타고 아오야마 근처의 피터캣이라는 재즈바에 갔다. 피터캣에는 핀볼 게임기도 있었다. 하루키는 그녀에게 핀볼의 요령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나는 돌아오는 내내 그녀에게 짜증을 냈다. 귀국한 뒤 한참 후 그녀가 서로 시간을 갖자고 했을 때 1973년의 핀볼을 읽으며 하루키가 왜 핀볼 게임이 있는 재즈바로 우리를 데려갔는지 알게 되었다. 하루키는 위스키를 잘 알았고 재즈는 더 잘 알았고 핀볼 게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루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하필이면 더 예뻐 보였고 나는 그날 엉망으로 취했다. 어쨌든 이번 도쿄 여행에선 하루키를 만난다는 보장은 없었다. 지금은 1450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미 결혼했다. 이번 인터뷰 여행에도 하마마스초에 있는 호텔을 잡았다. 하루키를 만났던 선술집을 찾아갔다. 당연히 하루키는 오지 않았다. 선술집을 나와 술도 깰 겸 한참을 걸었는데 재즈바 피터캣이 보였다. 놀라운 건 그날도 하루키가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는 점이다. 조금도 늙지 않았고 눈을 감고 위스키를 음미하는 모습마저 똑같았다. 나는 하루키를 만나서 당황했다. 아까 술을 너무 빨리 퍼마셨나? 그래도 하루키 옆에 앉았다. 그는 나를 보고 싱긋 웃었고 묵묵히 위스키만 마셨다. 바텐더에게 같은 것으로 달라는 손짓을 했다. 뭐라도 말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럴 땐 침묵하는 편이 옳겠지만 나는 슬며시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다. 소설 아세요? Do you know 노벨? 아, 노베르상. 노베르 프라이즈? 대체 노벨상은 왜 물었을까? 내 영어 실력은 코카콜라의 철자를 간신히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전부였다. 영어 실력이라기보다 영어 수준이라는 말이 어울렸다. 하루키는 담뱃갑을 꺼내들었다. 나는 담배를 피울 줄 몰랐지만 한 개비를 받아들었다. 하루키가 담배를 3대쯤 피우고 났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나는 갑자기 그녀의 통역이 그리워졌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통역은 핑계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하루키는 말이 적었다. 술기운과 당황과 신뢰 때문에 나는 하루키의 말을 더 알아듣기가 버거웠다. 그리고 두부였던 것 같다. 바텐더는 하루키 앞에 생두부와 달콤한 냄새가 나는 소스를 두고 갔다. 나는 하루키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채소의 기분이라든가 혹은 마라톤의 요령에 관해서라도. 하루키와 마주 앉았던 건 15분 정도였다. 그러다 하루키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닮은 어떤 중년 남성이 돌아와서 나를 보고 어색하게 웃길래 나도 모르게 인사를 건넸다. 스미마생.
Nice to meet you. 그 순간 하루키는 미소를 짓고는 잔을 들고 일어나며 나에게 말했다. 아픔은 피할 수 있지만 고통은 선택하게 달렸습니다. 하루키는 정확하게 자신이 마신 술값만 내고 갔다. 새로 나온 소설도 주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술집에는 당연한 사실처럼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남은 손님이었다. 어쩐지 휑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늘 그렇듯 머리가 무거웠다. 얼마나 위스키를 들이부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기하게 숙소로 무사히 돌아왔다. 믿지 않을 텐데 하루키를 우연히 2번이나 만났다고 우길 수도 없고. 그날 밤 스마트폰에는 무엇을 찍었는지 알 수도 없는 엉망으로 흔들린 심령 사진만 있었다. 다음 날 숙취를 버티며 A가 믿을 리 없는 이야기를 믿을 만하게 다듬었다. 도쿄에 가기 전부터 이미 절반 이상 써둔 원고였다. 도쿄 출발 전에 쓴 것과 어제 기억을 뒤섞으니 적당히 그럴싸해졌다. 그런데 거의 다 써갈 때 무렵 이상한 걸 알았다. 센다가야에서 재즈바 피터캣은 걸어서 5시간이 넘었다. 울트라 마라톤을 해도 나라면 갈 수 없었다. 어라? 이걸 어떻게 납득시키지? 돌아오는 날 지브리 박물관에 갔다. 꼭 사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미야자키 하야오를 좋아했다. 환율 1450대. 지브리 박물관 입장 티켓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는 울면서 귀국했다. 나는 그게 지금까지 마음에 걸렸다. 반드시 이번에는 지브리 박물관에 다녀와야만 했다. 그녀와 약속했으니까. 지하철역에서 미술관까지 걸어가는 길이 좋았다. 길에는 사람이 적은 주택가이고 이곳은 도쿄인 것만 같았다. 이곳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그냥 좋았다. 지브리 미술관은 갑자기 떠오른 듯 눈앞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노베르맨. I love Novel. 세상에, 하루키였다. 와! 그를 다시 만나다니. 도쿄에는 2개의 달이 뜨려나? 크고 노란 달과 작고 초록빛이 나는 달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A 선배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A 선배의 전화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끊어버리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샀어? 근데 나 누구 만난지 알아? 오빠 기억 안 나? 취해서 국제전화로 다 이야기했잖아. 1450의 그녀는 이미 결혼했다. 지난달에 나와 함께. 토토로 오르고를 샀으니 이번 도쿄 여행은 확실히 의미가 있었다. 나는 A의 수상한 용건을 듣자마자 달콤한 단편 소설 하나를 썼다. 그리고 그녀에게 결혼 선물로 건넸다. 언젠가 이 소설이 출판된다면 그 원고료를 너한테 줄게. 얼마면 되는데? 그냥 내가 그 프로포즈를 살게. 나는 속으로 그럼 원고료를 2번 챙길 수 있겠다고 좋아했다.